네, 안녕하세요.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. 네, 오늘도 돌아온 XRP 온체인 시리즈, 리플 원정대의 네 번째 온체인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초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? 최근에 또 XRP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해가지고 XRP 투자자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 상승이 왜 XRP가 이렇게 상승했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리플 원정대에서 긴급하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. 이 XRP 가격 상승과 온체인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번 주랑 똑같이 Q&A 세션을 좀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을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왔는데요.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수수료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수수료라는 게 소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제3자가 가져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, 먼저 우측을 보시면 제가 XRP 레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. 이 XRP 레저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소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10 드롭 0.00001 XRP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, 사실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수수료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떤 네트워크의 과부하 상태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제 왼쪽 그림, 제가 이제 그린 도표를 보시면은, 만약에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에게 10 XRP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, 앨리스는 XRP 레저를 통해서 10 XRP를 밥에게 보내게 됩니다. 그럴 때 이 10 XRP와 더불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여기는 이제 예시로 10 드롭 정도를 이제 적어 놓긴 했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꼭 10 드롭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앨리스는 결국에 10 XRP와 10 드롭이라는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를 같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, 밥은 최종적으로 앨리스가 보내고자 했던 10 XRP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수수료로 지급한 이 10 드롭은 XRP 레저 자체에서 소각이 됩니다. 그래서 공급량에서 미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소각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밑에 그림은 이 XRP 레저에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, 예를 들면 그 서비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지갑 서비스, 아니면 다른 탈중앙 금융 서비스,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통해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한테 10 XRP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 수수료에 더해서 서비스 수수료를 더 지급을 해야 됩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부분이, 네트워크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다른 지갑으로 혹은 다른 거래소로 XRP를 보냈을 때 생각보다 그 수수료가 되게 높음을 알 수 있거든요. 그럼 이 수수료는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, 앨리스라는 사람은 10 XRP와 네트워크 수수료,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, 마찬가지로 XRP 레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소각이 되는 것이고, 거래소나 지갑 같은 곳에서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 수수료는 이제 서비스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. 하지만 그러니까 앨리스가 10 XRP를 보내려고 했던 이 밥에게는 최종적으로는 10 XRP가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저번 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, 10 XRP를 보낼 때 혹은 100 XRP를 보낼 때 수수료가 다른가요?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10 XRP를 보내든 100 XRP를 보내든 1만 XRP를 보내든 단 한 개의 트랜잭션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고요. 서비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XRP를 다른 곳으로 보낼 때 어떤 특정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을 함에 있어서, 이 수수료에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서비스 수수료가 둘이 합쳐져 있구나, 그리고 네트워크 수수료는 XRP 레저에서 소각이 되겠구나,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 나아가서 이 XRP 레저와 제가 이제 다른 블록체인과의 비교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트랜잭션 수수료는 결국에 이제 그 각 네트워크별로 합의 알고리즘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상이한데요. 각 블록체인 메인마다 이 설계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지불하는 수수료 혹은 이제 뭐 블록 생성자, 그다음에 합의 알고리즘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. 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메인넷을 가져왔는데, 좌측에 있는 이제 XRP 레저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은 XRPL 컨센서스라고 이제 부르시면 될 것 같고, 어떤 분들은 뭐 PO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시기는 하는데, 공식 명칭은 XRPL 컨센서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Proof of Work, 보통 이제 작업 증명
이라고 하죠. 그랬을 때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을 함으로 인해서 이 합의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데,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Proof of Work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roof of Stake, 얼만큼 내가 이 예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합의 알고리즘의 보팅 파워가 높아지는 형태인데요.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검증자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, 이 검증자들이 다 블록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이더리움을 본인의 검증 지갑에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 앨리스가 밥에게 특정 양의 XRP를 보낼 때 수수료는 소각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을 유지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. 반면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존재합니다.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채굴한다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채굴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앨리스가 밥에게 몇 개의 비트코인을 보낼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,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 수수료인 거고, 이 네트워크 수수료는 채굴자들에게 채굴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검증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, 이더리움 또한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수수료가 검증자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수수료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는 굉장히 낮아요. 10 드롭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에, 비트코인은 그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클 때는 뭐 몇십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내기도 하는데요. 보통 그렇진 않고 몇천 원에서 한 몇만 원 정도의 수준의 네트워크 수수료를 이제 내게 되는데, 굉장히 변동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, 이 이더리움도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혼잡할 때, 많은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. 되게 높을 때는 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한 10만 원 수준의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. 과거에는 이런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, 지금도 그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이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XRP 레저는 금융 인프라와 결제망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메인넷이다 보니까 그 안정성,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, 그리고 저비용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인넷이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국가들로부터 검열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다 보니까, 그리고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탈중앙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,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최대한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고, 그 다음에 개발자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메인넷이 다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고, 그 설계 철학에 따라서 그런 어떤 합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, 이 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있는데요. 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마다 추구하는 철학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 특성이 다른 점,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이다. 올해 초에 이제 XRP 네이티브 스테이킹 기능에 대한 합의를 한다고 했었는데,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린 월렛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추가로 국가에서 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한지까지 여쭤보셨는데,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이티브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전 CTO였죠. 이 데이빗 슈워츠가 X에 올린 포스팅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었는데, 이 데이빗 슈워츠가 이 XRP 레저 생태계에 굉장히 다양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, 예를 들면 뭐 도플러 파이낸스, 모어 마켓,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쓰이는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이제 언급도 하면서, 그러면 XRP 레저에 이더리움처럼 자체 이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었는데, 사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. 단순히 아이디어를 개진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마 네이티브 스테이킹 기능이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XRP 레저의 기존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도플러 파이낸스가 최근에 SBI 리플 아시아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활용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, 다양한 기관들이 이 XRP 생태계로 혹은 가지고 있는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질문 주셨던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, 이런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
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그다음에 발생한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자진 신고를 해야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제도들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킹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개의 질문인데요.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리플 보유량이랑 그다음에 XRP 레저의 에스크로 물량이 이제 강제로 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, 사실 이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단일 주체가 코인의 공급량 20% 이상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리플랩스 같은 경우에는 꽤 보유한 XRP 물량도 크고 이 에스크로 된 물량이 굉장히 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데, 이 XRP가 모두 한 번에 매도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리플랩스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타 기관에 이전을 시켜서 관리할 가능성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니면 다른 개발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에스크로 물량을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한 번에 그 에스크로 된 물량이 다 시장에 나와가지고 강제 매도될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외국에 거주하면서 거래는 이제 업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고 2027년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지갑을 이제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 이게 질문 주셨는데요. 원칙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,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고요. 뭐 양도를 받은 것도 그렇고 매매를 한 내역도 그렇고 다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,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국세청에서 보유하거나 매매한 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,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CRF, 카프라고 불리는데, 이거는 이제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입니다. 이게 OECD 국가 이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작동되는 프레임워크인데, 나라 간 거래소, 해외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거래를 했다면은 그 내역을 이제 우리나라 국세청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수 확보를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것이 이제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거래하시는 것도 다 어지간하면은 기록을 다 해서 2027년도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개인 지갑까지는 사실 아직은 레이더망에는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갑으로 보관을 하시려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,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XRP 혹은 다른 코인을 좀 장기간 현금화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개인 지갑도 되게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히 이제 알려드리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, 먼저 블록체인 지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거래소 지갑이랑 일반 지갑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좀 더 이제 쪼개서 봤을 때 지갑 종류에는 크게 수탁형 지갑과 비수탁형 지갑이 있습니다. 보통 커스터디 월렛, 그 다음에 넌 커스터디 월렛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또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핫 월렛, 콜드 월렛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, 다시 말하자면 개인 키를 내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 어떤 서비스의 주체가 내 개인 키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지갑들을 통틀어서 수탁형 지갑이라고 이제 부르고요. 내가 내 개인 키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지갑들은 모두 비수탁형 지갑, non-custodial wallet이라고 이제 불립니다. 근데 이 비수탁형 지갑에도 핫 월렛, 콜드 월렛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핫 월렛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이 쓰시는 메타마스크부터 해가지고 XRP 생태계에서는 뭐 기린 지갑, 자만 지갑 이런 것들이 있고,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레저, 디센트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비교표도 가져왔는데, 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키 보관을 서비스 제공자가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보관하고 있던 그 자산을 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반면에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개인키를 사용자가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 자산을 출금하거나 입금하거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지갑이 수탁형 지갑이고요.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나 브라우저로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지갑을 말하는 것이고,
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레저나 디센트 같은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지갑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인터넷 연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느냐인데요. 사실 수탁형 지갑은 가능은 한데 굉장히 어렵게 쓸 수 있는, 거의 이제 못 쓴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. 보통은 그런 서비스를 쓸 때는 비수탁형 지갑을 쓰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핫 월렛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만은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. 예를 들어서 레저를 통해서 어떤 곳에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가능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수탁형 지갑은 너무 쉬워요. 그죠? 그냥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가서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그냥 내 자산을 넣고 거래하면 되는 거니까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낮습니다. 거래소 지갑에 비해서는. 하지만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다 보니까 편의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비수탁형 지갑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콜드 월렛을 조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편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따라서 보안 수준이 낮거나 혹은 중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좀 보안이 취약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수준도 굉장히 낮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보안 수준이 높은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해커들이 좀 마음을 먹고 침투를 한다면은 언제든지 자산이 탈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접하셨겠지만은 한 달 전이었나? 업비트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자산을 탈취당함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는 좀 많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준은 사용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. 만약에 사용자가 개인키 혹은 시드 구문을 잘 보관을 한다면은 그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. 혹은 그 시드 구문을 혹은 개인키를 다른 곳에 막 노출하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보안 수준은 확 내려가다 보니까 비수탁형 지갑을 쓰실 때에는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 지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일이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 혹은 뭐 지문인식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준은 다른 지갑에 비해서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온체인 활동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탁형 지갑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. 비수탁형 지갑은 온체인 활동이 가능합니다. 복구 구문은 당연히 수탁형 지갑은 거래소들이 다 개인키를 들고 있으니까 복구 구문이 필요가 없어요. 대신에 거래소들이 다 그걸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, 거래소의 서버가 털리면은 다 내 자산이 다 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수탁형 지갑은 내가 개인키를 스스로 보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복구 구문이 항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지갑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절히 분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탁형 지갑은 단기로 거래하시는 분들, 거래소에서 빨리빨리 거래를 하고 뭐 수량을 높여 나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거래소의 수탁형 지갑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좀 더 안전하게 혹은 온체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비수탁형 지갑에서도 핫 월렛을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수탁형 지갑에서도 콜드 월렛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자산을 관리하실 때는 어떤 한 곳에 다 보관하기보다는 적절히 이렇게 분배를 해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갑들이 있는데 XRP 생태계에서는 어떤 지갑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XRP의 거래를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탁형 지갑은 다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비수탁형 지갑 같은 경우 비수탁형 지갑 중에서도 핫 월렛 같은 경우에서는 XRP 생태계에서 대표적으로 기린 월렛과 자만 월렛이 있습니다. 가장 대중적이고 전 세계에서 법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핫 월렛들이고요.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죠. 디센트 월렛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레저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레저를 써서 이제 장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안이 우수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좀 자산을 옮기거나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. 그래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갑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내 지갑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이 XRP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거래소에서 원화를 입금을 하고 XRP를 산 다음에 내 개인 지갑
뭐 핫 월렛이든 콜드 월렛이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오는 방법이 있고, 특히 우리 국내 거래소마다 또 이제 트래블룰로 연동되어 있는 그런 지갑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한데요.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지갑들도 있습니다. 싸만 월렛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선 지원이 안 되고 있고, 기린 월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코인원에서 이제 트래블룰로 연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, 트래블룰로 연동이 되어 있을 때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개인 지갑으로 가져올 수 있긴 하지만은, 만약에 트래블룰이 적용이 안 된다, 100만 원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국내 거래소에서 XRP를 사고, 그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XRP를 옮긴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XRP를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갑 내 서비스 혹은 다른 지갑으로부터 이제 양수받는 방법이 있는데, 요즘 지갑들 대부분 뭐 카드 결제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기린 지갑도 그렇고 싸만 지갑도 그렇고 다 지갑 내에서 카드로 이 XRP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바로 하셔도 되고, 거래소를 거칠 필요 없이, 혹은 다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으로부터 내 지갑으로 이 XRP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내 개인 지갑으로 XRP를 들고 있어야 나중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, 이 큰 두 틀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상황에 맞게 내 개인 지갑으로 XRP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추후에 완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오늘은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, XRP 투자자분들이 이제 온체인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, 제가 누차 강조드리긴 했지만은, 이 지갑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직접 내가 이 온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블록체인 지갑이 거래소 지갑보다 확실히 안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, 혹시 내 자산을 내가 만약에 거래소를 못 믿겠다, 내가 스스로 자산을 보관하고 싶다, 이런 분들은 꼭 이 블록체인 지갑의 사용법을 이제 익히셔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온체인으로 보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블록체인 지갑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꼭 올해에는 또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